아프리카 세네갈의 내륙 한복판, 모래바람이 사람의 눈과 희망을 다 앗아가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맹겐보이. 국제기구들도 포기했고 현지 농민들은 하늘에 기도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 대한민국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종덕 박사. 흙을 손으로 쥐고 눈으로 물기를 느끼며 말했습니다. 이 땅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법이 틀렸을 뿐이죠.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가 만든 논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은 그곳에서 초록빛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영국인 박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이다. 기술과 인간의, 그리고 K라이스의 위대한 도전. 그 놀라운 이야기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존 밀러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농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UN 식량농업기구 소속 전문가로 15년을 일해왔습니다. 아프리카 37개국의 기근 현장을 직접 조사해온 사람이죠. 세네갈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만 해도 이번 임무도 평범한 현장 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수집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돌아오는 늘 해오던 일상적인 업무 말입니다. 하지만 맹겐보이 마을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심상치 않은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도 풀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메말라 죽은 풀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황량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논이었습니다. 아니, 한때 논이었던 곳이었습니다. 햇볕에 바짝 말라붙은 땅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균열이 얼마나 깊은지 제 팔뚝이 들어갈 정도였고 500m는 넘어 보이는 논바닥 전체가 그렇게 처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15년간 37개국을 다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땅이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깡마른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바카르입니다. 이 마을의 주민 대표를 맡고 있죠. 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악수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흙과 씨름한 농부의 손이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논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100m쯤 걸어갔을 때 바바카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메마른 흙을 두 손으로 떠올렸습니다. 흙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생명을 품을 수 없는 완전히 죽은 흙이었습니다. 박사님. 바바카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모든 희망을 포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도 땅도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비가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입니까? 8개월 전입니다. 그것도 하루만요. 바바카르가 천천히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대대로 이 땅에서 벼를 키웠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위 조상들도 모두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방이 온통 갈라진 땅뿐이었습니다.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오직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기후가 변했습니다. 건기가 3개월에서 8개월로 늘었고 우기는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습니다. 강수량이 70%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100년 전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건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만성적 문제였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 문제였습니다. 박사님, 저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바바카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기대보다 체념이 더 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식량 지원으로 해결됩니까? 1년 후면 또 기근이 옵니다. 펌프 설치로 됩니까? 지하수는 이미 바닥났습니다. 씨앗을 바꾼다고 됩니까? 물 없는 땅에서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 냉철한 분석, 실현 가능한 해결책.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바바카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메마른 흙을 떠올리던 그 손이 보였습니다. 하늘도 땅도 우리를 버렸다던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15년 경력도 박사 학위도 37개국 경험도 이 거대한 절망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맹겐보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생명이 사라진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0자 이내로 줄여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맹겐보이 마을에 도착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논의 상태를 조사하며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깊은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중심부의 작은 노천 시장을 지나가는데 한 상인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박사님, 유엔에서 오신 분 맞죠? 60대쯤 되어 보이는 상인은 치아 몇 개가 빠진 채로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를 도우러 오신 겁니까? 그의 단순한 질문에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혹시 동쪽 나라에서 온 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동쪽 나라요? 예, 아주 먼 동쪽 나라 말입니다. 거기서 온 쌀이 정말 기적 같다고들 하더군요. 상인이 점점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수도에서 장사하는 제 친척이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척박한 땅에서 물을 신기하게 움직이는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다더군요. 벼농사 말입니다. 건조한 땅에서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벼농사요? 건조한 땅에서 벼농사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친척이 직접 봤다고 하더군요. 수도 외곽에 그 나라 사람들이 작은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뭔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 이름이 뭡니까? 뭐였더라? 코리아? 한국?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상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농업 프로젝트를 한다는 겁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제 친척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도에서 북쪽으로 20km쯤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날 저녁 서둘러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농업, 세네갈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K-라이스 프로젝트.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아프리카 농업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한국형 벼 품종과 절수형 관계 기술을 전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식량 자급률이 50%도 안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 통일벼라는 품종을 개발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한 쌀 자급을 달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경작지의 절반 이상이 산악지형이라 물 관리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독특한 물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척박한 환경에서 벼농사를 성공시킨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불과 50년 만에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냉철한 학자로서 저는 이런 소문을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거 없는 낭설일 수도 과장된 선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맹겐보이에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기적 아닙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맹겐보이 마을이 고요했습니다. 바바카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늘도 땅도 우리를 버렸다던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이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희망이든 환상이든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수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북쪽으로 20km 상인이 말했던 그곳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끝없이 황량한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메마른 땅, 갈라진 논, 죽은 나무들. 어디를 봐도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차를 몰았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혹시 정말로 기적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 동쪽 나라에서 온 믿기 힘든 이야기 속의 기적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라면 맹겐보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엑셀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20km를 달려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초라한 건물 하나였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 농업연구소라고 쓰인 작은 간판이 햇볕에 바래져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메마른 땅뿐이었고 그 한가운데 외롭게 서 있는 낡은 건물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건물 뒤편에 펼쳐진 논에서 뭔가 초록빛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이 지역 전체가 극심한 가뭄으로 황폐화되어 있는데 저 논에서만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논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정장도 실험복도 아닌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장화조차 신지 않은 맨발로 진흙탕을 밟으며 논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벼 이삭을 손으로 쓰다듬고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만지고 물을 손으로 떠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농업 전문가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깨끗한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현장에 나와도 멀리서 지시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가 한국말 억양이 섞인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존 밀러라고 합니다. UN 식량농업기구에서 파견된 농경제약 박사입니다. K-라이스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저는 안종덕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죠. 안종덕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논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박사님, 저 논의 벼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 겁니까? 이 지역은 8개월째 극심한 가뭄인데 말입니다. 들어오시죠.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소한 사무실에는 책상 하나와 낡은 의자 몇 개,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자료들이 전부였습니다. 최첨단 연구시설을 기대했던 저로서는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안 박사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저는 한국에서 30년 동안 벼 육종과 관계 시스템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이곳 세네갈에서 일하고 있죠. 그런데 왜 맨발로 논에 들어가십니까? 장화를 신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안 박사가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데이터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흙이 먼저입니다. 흙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벼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직접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수천 개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맨발로 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흙을 직접 만져본 적도, 물의 흐름을 손으로 느껴본 적도 없었습니다. 밀러 박사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안 박사가 오히려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정책 권고안을 만들어 제출하죠. 그 보고서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박사의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게 제 역할입니다. 제가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안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연구실에서 현미경만 들여다보고 논문만 쓰고 학회에서 발표만 했죠. 하지만 이곳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농업은 과학이기 전에 생명입니다. 사람과 흙과 물이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농업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신념이 있었습니다. 안 박사님, 제가 맹겐보이라는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곳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혹시 그곳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밀러 박사님도 저와 함께 맨발로 논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흙으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아 헤매던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땅과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안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진짜 희망을 말입니다. 안 박사와 합의한 지 일주일 후 우리는 맹겐보이 마을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안 박사는 작은 트럭 한 대 가득 장비들을 싣고 왔습니다. 파이프, 펌프, 밸브,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각종 농기구들이 빼곡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바바카르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희망보다는 회의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온 안종덕입니다. 이분은 유엔의 존 밀러 박사이고요. 우리가 함께 여러분의 눈을 살려보겠습니다. 안 박사가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바카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 박사는 바바카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약속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흙을 만지고 함께 땀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주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안 박사는 먼저 마을에서 가장 작은 논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약 1,000평방미터 정도의 작은 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땅을 하면 실패했을 때 타격이 큽니다. 작은 땅에서 성공을 보여드린 후에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안 박사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논의 경계를 따라 절수형 관계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이 시스템은 물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논 전체에 고르게 분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안 박사가 계속해서 저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밀러 박사님, 여기 파이프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이 밸브를 여기에 연결해야 합니다. 박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배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정장을 벗어던지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흙을 파고 파이프를 나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하나둘씩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 함께 일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바바카르는 가장 열심히 일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보다 더 많은 흙을 파냈습니다. 바바카르,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안 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바바카르의 눈에는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고된 작업 끝에 드디어 관계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을 전체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까지 손을 잡고 나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안 박사가 펌프의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스위치를 올리자 펌프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파이프 끝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물이 메마르고 갈라진 논바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바짝 말랐던 흙이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물은 안 박사가 설계한 대로 논 전체로 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갈라진 틈새로 스며들고 메마른 표면을 적시고 점점 더 넓은 면적을 덮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바바카르가 천천히 논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입니다. 진짜 물입니다. 우리 논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다른 주민들도 논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른들은 물을 손으로 떠서 얼굴을 씻었고 아이들은 물장난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을 공급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희망을 심은 것이었습니다. 안 박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밀러 박사님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기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박사님,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말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물이 고인 논을 비추며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에 남기로 했습니다. 안 박사와 함께 주민들과 함께 이 땅을 살리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이 공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 박사는 한국에서 가져온 벼 씨앗을 작은 육묘장에 먼저 뿌렸습니다. 논에 직접 심는 게 아니라 별도의 모판에서 싹을 틀게 한 다음 어느 정도 자라면 그때 논으로 옮겨 심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벼농사는 육묘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모를 키워야 논에 옮겨 심었을 때 잘 자랍니다. 안 박사가 조심스럽게 씨앗을 육묘 상자에 뿌리며 말했습니다. 통일벼를 개량한 이 품종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처음으로 벼 씨앗을 손에 쥐고 육묘판에 뿌려보았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신기한 듯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 일찍 바바카르가 숙소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박사님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싹이 났습니다. 초록빛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육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육묘판 위로 작고 연약한 초록빛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고 작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작은 싹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힘차게 흙을 뚫고 올라온 생명이었습니다. 안 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발화율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이제 3주 정도 더 키운 다음 논으로 옮겨 심으면 됩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와 신기하다는 듯 육묘장을 구경했습니다. 메마른 사막 같던 맹겐보이에 초록빛이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는 점점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였던 것이 일주일 만에 손바닥만 해졌고 3주가 지나자 손목 높이까지 튼튼하게 자라났습니다. 이제 이양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 박사가 마을 주민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양이라는 건 이렇게 키운 모를 논에 옮겨 심는 작업입니다. 한 포기씩 조심스럽게 뽑아서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야 합니다. 안 박사는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육묘판에서 모를 조심스럽게 뽑아 올리고 물이 고인 논으로 들어가 허리를 숙여 한 포기씩 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깊이 심으면 안 되고 너무 얕게 심어도 안 됩니다. 이 정도 깊이가 적당합니다. 저도 생전 처음으로 모내기를 해봤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논에 들어가 진흙 속에 모를 심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달랐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그들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바바카르를 비롯한 노인들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빠르게 모를 심어 나갔습니다. 박사님,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바바카르가 제 옆으로 와서 웃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평생 책상에서만 일하던 사람이라 이런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처음이시니 당연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모내기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틀간의 작업 끝에 논 전체의 모내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논둑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며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고인 논 위에 초록빛 모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모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안 박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땅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하늘도 땅도 사람들을 버렸다고 모두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록빛을 보십시오. 이게 정말 현실입니까? 안 박사는 논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저는 한국의 역사를 압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1960년대에도 우리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초록빛 논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했고 농부들이 땀을 흘렸고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통일벼가 탄생했고 불과 10년 만에 우리는 쌀 자급을 달성했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유엔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데이터와 분석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감동과 희망을 담고 싶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맹겐보이의 초록 부활 그린 레저렉션. 이것은 과학과 진심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날 저녁 안 박사와 함께 논둑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안 박사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석양빛이 초록빛 논을 비추며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바카르가 저 멀리서 논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모내기를 마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논의 벼들은 무릎 높이까지 자라났고 초록빛은 날이 갈수록 더욱 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고 아이들은 논둑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안 박사와 함께 논을 돌아보며 벼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물 관리, 잡초 제거, 해충 방제 같은 일상적인 관리 작업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석 달 후에는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안 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안 박사가 심각한 표호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밀러 박사님, 큰일입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했는데 앞으로 2달 동안 비가 전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건기가 훨씬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관계 시스템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문제는 수원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하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안 박사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바바카르를 비롯한 마을 주민 대표들을 모아놓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벼들은 가장 중요한 성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물이 부족하면 이삭이 제대로 여물지 못합니다. 최악의 경우 모든 벼가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 박사의 설명에 주민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바카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펌프를 최대한 아껴 써야 합니다. 하루 2번 관계하던 것을 하루 1번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보충해야 합니다. 손으로 직접 물을 날라야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우물은 논에서 2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건 상상만 해도 고된 일이었습니다. 박사님들, 우리가 합니다. 그때 바바카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늘도 땅도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들이 다시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 초록빛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주민들의 물 나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은 큰 양동이를, 여자들은 물통을, 심지어 아이들까지 작은 바가지를 들고 우물과 논을 오갔습니다. 2km를 걸어가 물을 길어오고 다시 2km를 걸어와 논에 붓는 작업이 하루 종일 반복되었습니다. 저와 안 박사도 함께 물을 날랐습니다. 양동이에 가득 담긴 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몇 번 왕복하자 어깨가 빠질 것 같았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바바카르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물을 날랐습니다. 그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바카르, 좀 쉬십시오. 쓰러지시겠습니다. 안 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쉴 수 없습니다. 저 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바카르가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에서도 계속 물을 날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을 나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희망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절망에 맞서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은 지쳐갔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터지고 어깨는 퉁퉁 부었지만 계속해서 물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희미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계절에 비가 올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습니다. 비입니다. 비가 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빗속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바카르는 논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하늘을 향해 되뇌었습니다. 안 박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보셨습니까?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의 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기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논을 확인하러 갔을 때 벼들은 비를 머금고 더욱 싱싱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삭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고 알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살았습니다. 벼들이 살았습니다. 안 박사가 벼 이삭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밤낮 없이 물을 나르며 보여준 그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바바카르가 저 멀리서 논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위기를 넘긴 후 2달이 흘렀습니다. 논의 벼들은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초록빛이던 이삭들이 점점 고개를 숙이며 노랗게 변해갔고 바람이 불 때마다 황금빛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안 박사가 벼 이삭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매일 논을 찾아와 익어가는 벼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논둑을 뛰어다니며 노래를 불렀고 어른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드디어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찍부터 낫을 들고 논으로 모여들었고 주변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구경꾼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 박사의 신호와 함께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벼를 베어냈습니다. 낫으로 벼줄기를 자르고 단으로 묶고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낫을 들고 벼를 베어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손에 쥐어지는 벼 이삭의 묵직한 무게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키운 벼입니까? 한 주민이 벼 이삭을 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키운 벼입니다. 안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질 무렵 논의 절반 정도를 수확했을 때 안 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밀러 박사님, 잠시 이리 오시겠습니까? 안 박사는 수확한 벼를 모아놓은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계산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봤는데 말입니다. 안 박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확량이 예상치를 훨씬 초과합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얼마나 됩니까?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 목표했던 수확량보다 280% 증가입니다. 280%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1,000평방미터에서 평균 450kg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260kg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박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80% 증가라는 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압도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이 수확량이면 맹겐보이 마을 전체 인구가 1년 동안 먹고도 남습니다. 아니, 남은 쌀을 팔아서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안 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즉시 유엔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동시에 세네갈 농업부에도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세네갈 농업부 장관이 직접 맹겐보이를 방문했습니다. 유엔 아프리카 지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황금빛으로 물든 논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맹겐보이입니까? 농업부 장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이곳은 완전히 죽은 땅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공식 측정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세네갈 정부의 농업 전문가들이 직접 수확량을 측정하고 기록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총 수확량 1,285kg. 예상치 대비 285% 증가였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아프리카 농업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입니다. 유엔 관계자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농업부 장관이 안 박사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 박사님, 밀러 박사님, 세네갈 정부는 EK-라이스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술을 다른 마을들에도 전파해 주시겠습니까? 안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성대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습니다. 수확한 쌀로 지은 밥을 나눠 먹으며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저는 안 박사 그리고 바바카르와 함께 조용히 논둑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바바카르, 몇 달 전에 당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우리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바바카르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박사님. 하늘도 땅도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렸던 겁니다. 바바카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 박사와 바바카르를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냉철한 학자였던 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절망했고 함께 희망을 일궈낸 동료였습니다. 모닥불 불빛이 우리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금빛 노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증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수학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맹겐보이의 성공 소식은 세네갈 전역으로 그리고 서아프리카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세네갈 정부는 공식적으로 K-라이스 세네갈 모델을 국가 농업 정책으로 채택했고 주변국들도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는 저에게 다음 임무지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서 끝났고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논을 찾았습니다. 수확이 끝난 논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계절을 기다리는 땅의 숨결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뒤에서 안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곳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안 박사가 제 옆으로 다가와 함께 논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다음 임무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함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안 박사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 박사님, 저는 이곳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남기는 건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말입니다. 저는 논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은 중요합니다.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같은 꿈을 꾸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안 박사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안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밀러 박사님도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학적 접근의 중요성, 체계적인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하려는 용기 말입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저를 배웅했습니다. 바바카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이건 우리 마을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림 속에는 초록빛 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안 박사, 바바카르, 그리고 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받아들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다가와 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른들도 줄을 서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안 박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안 박사님, 제가 15년 동안 전문가로 일하면서 수많은 현장을 다녔지만 이곳에서의 시간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러 박사님.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계속 좋은 일 해주십시오.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있는 이유니까요.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뒤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맹겐보이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본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논, 절망에 빠진 사람들, 죽은 땅의 침묵.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록 수확이 끝나 논이 비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희망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보고서 결론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맹겐보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농업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함께 땀 흘리며 희망을 일궈낸 이야기입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술은 씨앗을 심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사람의 마음에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학자로 이곳에 왔지만 인간으로 떠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러 왔지만 희망을 배워갑니다. 보고서를 쓰러 왔지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어갑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씨앗은 흙이 아닌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한국의 안종덕 박사와 세네갈 맹겐보이 사람들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제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는 점점 멀어져 가고 맹겐보이 마을은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 심어진 그 기억과 감동은 결코 작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학자가 아닌 사람으로 울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차창 밖으로 세네갈의 대지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절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씨앗이 심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상 행복한 감동 사연을 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